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생 이야기,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정치 얘기하다가 저희가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어렸을 적 꿈이 그러면 정치인이었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 시골에서 뭐 좀 시골을 탈출도 하고 싶고 네.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 그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때 뭐 백도 없고 못도 없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고시 공부 아니겠어요? 그 고시에서 법관이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어릴 적에는 정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라고 하는 거를 알지를 못했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별세계의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달력을 돌렸어요. 달력. 벽에다 붙이는 12달짜리 달력을. 네네. 한 장짜리. 그 달력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딱 이제 매년 신년이 되면 달력 받아가지고 다 돌려 집집마다. 그럼 이제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뭐 신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네. 그리고 그때는 국회의원이 권력도 엄청나게 뭐 군수고 시장이고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는 그 국회의원 그 지역 그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면 단위든 동 단위의 그 책임자, 네. 그 면장도 바꾸고 막 그럴 정도로 힘이 셀 때니까 네. 엄청난 존재였죠. 네. 감히 내가 저런 존재가 된다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어렸을 적에 어린 시절의 정병국 아니면 이제 학창 시절의 정병국 그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웅변을 잘했고요. 웅변대회 나서 상을 휩쓸었고 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제 그 저기 사생대회 나가서도 상을 휩쓸었고 또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달리기 육상대회 나가서도 메달 많이 받았고 네. 뭐 배구, 축구 뭐 닥치는 대로 그때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활발하게 그리고 또 성격이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그 누구한테 뭘 졌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뭐 저기 이길 때까지 연습하고 이길 때까지 붙고 네. 그랬던 근성이 좀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보면 잘했다고 하시는 게 예체능이에요, 보면. 예. 그러면 이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문체위에 가는 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뭡니까? 아니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된 네. 계기가 된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유학을 와요. 그 당시에 그 이제 중학교도 입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시험을 받고 네. 들어갔는데 저는 중학교부터는 서울 가서 가야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였죠. 네. 5학년 여름 방학 때였는데 이제 시골에 그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에 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 드시고 이제 그 저희 그 마당으로 동네 사람들 쫙 모여요. 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깜깜한 밤인데 왜 모이냐면은 유일하게 그 동네 한 연화부 집 사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 집들 중에서 우리 집이 트랜지스터를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가 뒤에 이제 배터리가 이만큼 이제 두꺼운 거를 고무줄을 칭칭 감아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연속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연속곡을 들으러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네.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다가 거기다 이제 모닥불 저기 저 모깃불 피워놓고 이제 연속곡을 듣는데 끝나면은 유수 하잖아요. 유수를 딱 듣는데 무시험 추첨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부터는 시험을 안 보고 추첨을 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추첨을 받으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듣고 아버지 보고 서울로 전학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너 농사 져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무학이신 분인데 정말 농사일만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개학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학교 안 가냐고 잡아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고 밤에 들어오고 그걸 이제 아버지하고 신경이를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농사지라면서 아버지도 공부 안 하고 농사 잘 짓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하냐고 버틴긴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하루 저녁에 곤히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깨우는 거예요. 오늘은 맞나보다 이제 부시시 일어났더니 빨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 안 갈 거냐고. 그 아버지가 이제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서울로 이제 그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오면 3시간 반이 걸렸는데 다 비포장도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치기를 못 다녀오시는 그러니까 농사 일에 전념을 하시는 분이니까 새벽 기차를 태우려고 새벽 4시 기차를 태우려고 지금 이제 양평역하고 용문역하고 사이에 원덕역이라는 원덕역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한 4km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내를 건너고 그런 데를 야밤중에 새벽 4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2시에 저를 이제 데리고 그걸 넘어와서 새벽 4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이제 그 지금 도남동 그 지금 한신 아파트 쫙 있는 그 산동네인데 네. 산동네에다가 이제 왜 거길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냐면 연고지를 찾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아버지 육촌이 이제 거기에서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다가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저를 이제 글로 전학을 시켜주고 내려가셨는데 그 이제 그 제가 원해서 이제 하긴 했지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취한다는 게 그렇죠. 어떻겠어요. 네. 그런데 다른 거 그래도 내가 원해서 했으니까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꼭 한두 명이 그때는 한 반이 80명씩 있었을 때인데 한두 명이 나 어제 영화 봤다? 음악회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난 영화라는 걸 본 적이 없어. 영화가 뭔지. 라디오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음악회가 뭔지 모르던 상황이니까 그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죠. 뻥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늘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 제가 중학교는 용문중학교를 나왔는데 안암동에 있는. 네. 지금 그 용문중학교 뒤에 보면 고려대학 병원 있고 그런 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일대가 고대 병원 있고 그런 자리에 좀 논밭이 있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옛날이죠. 네.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단체로 연극 관람을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명동에 있는 지금 예술극장이죠. 네. 그 당시엔 그게 국립극장이었는데 글로 갔는데 제가 쇼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명동의 휘황찬란함에 쇼크를 받았고 두 번째는 그 국립극장이 그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그 웅장함에 이제 압도를 당했고 세 번째는 막이 딱 열리고 연극이 시작이 됐는데 딱 나온 배우가 TV에서 보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TV도 가정에 보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TV를 보려고 그러면 돈 내고 만화방에서 볼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만화방에서 흑백 TV로 보던 그 당시에 탑 탤런트 전향자 씨라고 아세요? 알죠. 네, 전향자 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직접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본 연극이 무녀도 김동진 선생님의 무녀도였는데 무녀로 딱 나오신 거예요. 네. 제가 그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기 싫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연극 볼 기회 있으면 연극을 받고 영화를 받고 음악계를 갖고 전람회를 찾아다녔고 이게 제 취미가 된 거고 네.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보게 되니까. 그 정치를 하면서부터 정치를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상임위 배정을 하잖아요. 상임위가 그 당시 16개가 있었는데 제일 인기 없는 상임위 중에 하나가 문방위였던 문체위였던 거예요. 늘 미달이 됐던 데인데 저는 좌고면하지 않고 1지망, 2지망, 상지망을 다 문체위를 쓴 거예요. 문체위 갔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가 됐잖아요. 그 덕분에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렇게 연극 한 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문학소년, 예술소년, 네. 운동소년의 느낌이 강한데 이 운동이 다른 운동이었어요. 운동권을 하셨더라고요. 그 운동권은 왜 가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제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그렇죠. 이제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 신념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사던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슬리게 만들거나 자기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 이게 편법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근데 군사독재 정권은 민주사회의 공화국을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탐한 거 아니에요? 왜곡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순리에 따른다라는 건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원칙에 안 맞으면 그건 그 저항하고 바꿔야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영화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의 예. 그 시기였군요. 예, 이제 몇 년 전에는 1987년이 나왔고,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서울의 봄에 그 군부 세력에 투쟁을 했던 그 모습을 이제 그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체에 놓고 온 게 그 1987년이라고 하면, 네. 요번에 나온 서울의 봄은 군인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의 모습을 중심이 된 네. 거잖아요. 그 시대를 면면이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거죠. 예. 운동권 활동을 즉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반항심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바로잡아야 됐다는 마음 때문에 했는데 네. 그러면 좀 뭐 고초도 좀 겪으셨습니까? 예, 뭐 수배 받은 것만 한 2년 7개월을 수배를 받았었고요. 네. 그게 이 숨바꼭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위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서울시경이 운영하는 공안분실 그게 이제 그 장안평이었고 네. 또 그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안분실은 남영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안기부가 하는 그 악명 높은 남산. 그 세 군데를 제가 다 갔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그 6.29 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남산에 붙들려 들어가서 그 고초를 받았고 이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돼갖고 재판 받고 6.25 덕분에 이제 집행유예로 일찍 나왔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뭐 에피소드 또 이야기들 들어다 보면 나의 인생관의 가치관, 인생관은 뭐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순리대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리대로 살자.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데 나만 순리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순리대로 돌아가게끔 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해관계나 자기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 좀 못 본다는 거죠. 네.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사는 건 난 순리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는 저항을 했고 네. 그 바로잡으려고 얘기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남원정이라고 하는 아이콘도 받고 네.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본인의 가치관대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가족들은 나도 모르게 정치인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20년 국회의원하고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 비서관 5년하고 공직에 25년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몇 년 대학교에 가 있다가 연구소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공기관에 와서 일을 하는데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집사람한테서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거는 참 잘 살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겠죠.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외식하러 어쩌다 나가면 네. 식당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 저보다 긴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뭐 딴짓하고 있으면 툭툭 치면서 아빠 저 사람 아는 거 봐. 저 눈빛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면서 그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구나. 내가 그렇게 그 잘못한 점은 크게 없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네. 이런 생각을 갖죠. 네. 일단 이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까 전에 그 연극 한 편이 예. 엄청난 큰 사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연극 빼고 그러면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저한테 뭐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 이런 아까 이제 삶의 어떤 철학, 가치, 그 가치관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그야말로 농사만 짓는 분인데 네. 정말 성실하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그 아끼고 그러질 못하는데 정말 아끼시면서도 돈을 쓸 때 쓰시고 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에게 큰 귀감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이제 저거를 해주신 분은 YS죠. 김영삼 대통령이시고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되시기 전에 5년을 모셨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 5년 꼭 10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배웠고 또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손명순 여사 부인이신 손명순 여사님으로부터도 정치를 하는데 많은 것을 제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되시고 나서 제가 담당이 후보 부인 담당이었었어요. 후보 부인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책임자였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 선대위에서 매일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그 뭐 이러이러한 누구는 꼭 만나봐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모님 만나려고 그러면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리스트들이 오는데 딱 이렇게 이제 리스트 중에서 블랙리스트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라라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상도동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모시고 나가려고 딱 가면 누구를 손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다렸다가 그분이 나가는 걸 딱 보니까 리스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명순 여사한테 사모님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만나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 예, 알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 또 왔어요. 또 이제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니 예,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렇게만 답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또 마주친 거예요. 제가 또 했더만은 잠깐만요. 그러더니만은 그 손명순 여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제 손명순 여사 비서들은 비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데 아저씨 그 부자도 한 표, 거지도 한 표, 잘난 사람도 한 표, 못난 사람도 한 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누구하고 정치할 거예요?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제가 정치하면서 그게 저의 신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를 대했고 혹시 30년간 이제 정치 또 문화예술 분야의 행정 이렇게 관료로도 많이 해 오셨는데 혹시 직업병 같은 게 있습니까? 직업병이라기보다는 그 저는 이 서류를 안 믿어요. 보고서를. 그래서 보고서를 잘 안 봐요. 직원들이. 그래 보고서 장황하게 써오면 야단 맞고. 네. 그래서 이건 전 잘 안 믿는 게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연수가 이렇게 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쫙 이제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국회의원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정부의 기조
그 정책 운영 기조라든가 이런 거라고 쫙 자료들 올려놓잖아요. 딱 펴보면은 다 다르죠 처음에는. 그 타이틀은 다 다른데 내막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못 믿겠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힘들어하죠. 일이 2배, 3배가 늘어나니까. 근데 해보니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자기 중심으로 한다라고 그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국민을 그 대신해서 이제 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 현장에 나가야죠. 정책 위반자들도 장관이든 그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든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탁상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도 늘 국민들은 불만스럽고 현장에서 욕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장관을 할 때도 지금 위원장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현장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정책 고객인 국민, 예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이 분야는 이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다 들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갖고 하게 되면 그 욕먹는 그 욕을 하거나 비판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해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안 되잖아요. 욕먹는 건 늘 욕먹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그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현장에 나가서 정책 고객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답이다. 그대로 해드리면 되잖아요.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공부의 수가 많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정책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더 편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인 아니면 문화예술 이쪽 말고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까? 아니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제가 PD나 감독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요즘에 이제 멋있잖아요. 네. PD님들이나 감독이라든가 이거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야, 나도 저런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죠. 그렇군요.